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자, 원장님, 이 옛날에 보면 정신병원 간금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았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라서 감금되는 거를 이제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감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왜냐면 자발적 입원이 아니고 강제 입원된 경우들은. 근데 이제 그 외곽에 있는 그 중소병원, 중소정신병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가끔 나와서 그 도주해서 환자가 도주해서 그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감금해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소재가.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정신병원 감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이 가족 간의 재산 다툼. 그게 제일 많죠. 재산 다툼. 이제 그런 부분이거나 불화. 또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또 가족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도박 중독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사회에 격리시켜야 될 때 뭐 또 납치해서 정신병원 같은데 집어넣는 일도 과거에 뭐 좀 있었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정신병원의 감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면 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도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 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1명이 동의를 해줘야지 강제 입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내가 좀 정신과 병원에 갇히고 싶다 해갖고 강제 입원을 뭐 그냥 폐쇄병동에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까? 있죠. 자발적 입원.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자발적 입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퇴원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면. 네. 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 퇴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 의사가 봤을 때 자발적으로 입원했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지금 퇴원하면 안 되겠다 하면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강제 입원으로 바뀔 수는 있죠. 하실 수는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민 씨가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이렇게 폐쇄병동, 정신과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면회도 하루에 한 차례 이제 정해진 시간 중에 한 번만 1시간만 가능하고 두 차례. 그게 오전 오후. 오전 오후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 1시간 이내로만 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외부 출입도 통제되고. 그렇죠. 그 보호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밖으로 이제 산책하는 시간이 따로 산책이 되는 환자가 있고 산책이 안 되는 환자가 있어요. 산책이 되는 환자는 혼자서 산책이 되는 환자가 있고 또 같이 집단으로 나갈 수만 있는 환자가 있고 그렇거든요. 뭐 신재민은 이 보호자 의사 처방 아래 면회 가능 시간대에 보호자 동반 하에 나갈 수 있다. 병원 내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저 사람이 뭐 중대한 정신병 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와 지금 두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정치적인 사건하고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의료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그 신재민 씨가 그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연 그 환자의 상태가 지금 50일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 퇴원을 안 시키고, 더더구나 1인용 병실에 보호병동이 있다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죠. 왜냐하면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 환자를 다인용 병실로 옮기는 게 보통 대부분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인용 병실로 옮겨서 다른 환자들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런 것들도 치료진이 그 환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1인용 병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납득이, 정상적인 입원과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자, 신재민은 솔직히 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친구한테 보냈을 뿐이고, 네. 근데 친구라는 사람이 이제 신고를 했고, 네. 경찰이 찾아가니까 모텔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있었고, 네. 뭐 그쪽에서 전하는 말이 네. 보기에 그냥 흔적만 있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재민 씨 본인이 그 글을 쓴 내용에 본인이 목을 매달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매단 거는 그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네. 그럼 한국 사회에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자살자보다는 한 100배는 많을 거예요. 많겠죠. 그럼 모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다 저런 식으로 구급차가 와서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물론 가족이 원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가고, 또 그것만으로 자살을 반복해서 시도한 사람이 아니고 초범인데, 초범이어도 자살 리스크가 예를 들면 약물에 의한 그 약물 과용으로 인한 그 자살 시도는 좀 더 그 위험도가 낮은 걸로 보고, 목을 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걸로. 근데 갔을 때 목을 맨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지 혼자서 누워 있다가 가니까 일어나서 목을 맸는데 그게 끈이 떨어져서 그 자기가 이제 기술한 글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하도 그 환자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자살 시도에 대한 공포감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멀쩡히 보던 환자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의사도 바보가 아닌데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신재민이고 유명하게 정치적 사건이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언론들이 다 접촉해서 진실을 캐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한 50일 이상 지금 기한도 없어요. 저 검찰이 저기 기재부가 고발한 거 이제 취하해야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기한도 없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인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1인실에 있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1인실에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정신과 환자의 치료 코스로는 1인실에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다인용 병실을 보통 옮기는 게 원칙이거든요. 1인실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비용이 한 본인 부담금이 저도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제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한 1인용 병실이 하루에 본인 부담금이 한 40만 원 돈 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50일 정도니까 2천만 원. 네, 그 병실 비용만 2천만 원. 아니 무슨 호텔에 있어도 그것보다는 싸겠습니다. 호텔 값보다 특급 호텔 값보다 한 2배 비싼데. 그런데 신재민이 본인이 그런 세력도 없는 것 같고, 또 신재민의 뭐 집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 2천만 원을 병원은 중간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정산하죠. 한 일주일만 지나면 15일 정도. 총무과가 와가지고 계산은 누가 하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혹 기재부가 냅니까? 국정원에서 냅니까? 무슨 청와대에서 냅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 병원에 내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네. 좀 있고 싶다고 네. 의사한테 말한다고 의사가 넣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내 황장수가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걸어가서 나 내 혼자 목을 걸었다. 아, 그러면 입원시켜줍니다. 폐쇄병동이에요? 예, 예. 예? 혼자 목을 걸었다. 하면 폐쇄병동에 네, 입원시켜줍니까? 예, 예. 아, 정신과 병원에 사람 넣기가 그렇게 쉬워요, 폐쇄병동에. 폐쇄병동하고 일반 자발적 입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입원은 본인이 봤을 때 자기가 목을 맸었고 목을 그렇게 심각하다 하면 입원시킬 수 있죠.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그렇게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죠, 보통. 혼자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보호자랑 같이 오시죠. 자, 사람이 면회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인은 면회가 안 되고, 예, 예. 직계 가족만 하루에 이제 예. 두 번 정해서 면회 1시간 예. 이내 되고, 관금인데 휴대폰도 면회 가는 사람은 못 쓴다며요? 그 안에서는 이제 그거 왜 무슨 그렇습니까?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휴대폰도 못 쓰게 하는 감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신과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보통 그런 보호병동이 입원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전화도 제한을 하거든요. 제일 처음 초기에 입원했을 때는. 아니 근데 당사자는 왜 제한을 하냐면 외부와 연락을 자꾸 하는 게 환자의 회복 속도를 늦춰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환자가 더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랑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보다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통화를 한 다음에 환자가 확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회복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다. 뭐 공중전화를 통해서 몇 번 쓸 수 있다. 그런 제일 처음에 공중전화도 제한했다가 공중전화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또 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 가족도 면회를 할 때는 네. 전화기를 갖다가 보관함에 넣어두고 전화기 안 가지고 들어가야죠. 병문안 일지를 작성해요. 네. 그게 보호병동 안에서는 전화기를 못 씁니까? 네. 왜냐하면 그 보호자가 오면 그 환자들이 전화기 잠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치료 과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폐쇄병동하고 네. 정신과의 모든 병실은 다 폐쇄병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학병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오픈 병동, 환자가 일반 병동처럼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오픈 병동과 클로즈드 병동, 그러니까 쉽게 보호병동, 그러니까 폐쇄병동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보호병동, 클로즈드 병동에서 좋아지면 오픈 병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입원 수가가 이게 베드당 수익이 1년에 뭐 1억 이상 탁과에 비해서 적자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베드 수를 줄이려는 과정이라서 보호병동밖에 없는 폐쇄병동밖에 없는 정신과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픈 병동이 없고. 처음에 보람의 병원으로 갔다가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보람의 병원에는 이 폐쇄 정신과 병동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보람 병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그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호병동이 예. 만 있는 대학병원이 있고 예. 보호병동, 오픈병동 같이 있는 병원이 있고 오픈병동만 있는 병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픈병동만 있는 병원은 심각한 환자는 못 봤죠. 예. 그런데 뭐 딴 것도 아니고 네. 이 자살 시도자를 119가 네. 병원에 들어갔다가 네. 예?
그것도 보람의 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하고 연결돼 있는 서울대 의대하고 연결돼 있는 서울대 병원이죠. 병원이죠. 예. 그런데 다시 분당 병원으로 또 응급차를 타고 옮기는 무슨 뭐 죽을 병을 지은 사람처럼 그런 게 가능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같이 컴바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죠. 보통 일반 환자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보람의 병원에는 이 형여자 폐쇄병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형여자 폐쇄병동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보람의 병원도 폐쇄병동이 있기는 있네요. 아, 네. 전인 간호병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폐쇄병동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여자라는 게 행여 환자는 쉽게 하면 자기 그냥 길거리에 뭐 노숙자 중에 행여 환자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람의 병원이 이제 얼마 전에 형여 환자들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한다 해가 알리져가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람의 병원이 사실은 뭐 좀 시립병원 비슷하게 좀 서민을 위한 병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보람의 병원 폐쇄병동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랬든지 안 그러면 보람의 병원은 보람의 거기 정신과 병동에는 아마 1인용 병실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옮겨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또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병원들에서는 정신과 1인용 병실이 없어요. 예. 보호병동, 폐쇄병동 안에 1인용 병실이 대부분 없어요. 그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분당으로 갔고. 근데 이제 간 다음 날 의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일반 병동에 있다라고 신재민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병동이죠. 일반 병동하고 폐쇄 병동하고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해서 일반 병동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틀리는데 그 예를 들면 특수병동 하면 암 환자들 뭐 이렇게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무균실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병동들이 있는 병동이 있고 그냥 정신과 병동은 보호병동도 실제로는 일반 병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 병동을 썼다라는 거는 뭐 1인실이나 VVIP실이나 안 그러면 폐쇄병동, 정신과 폐쇄병동이 아닌 그냥 오픈한 일반 노멀한 병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저도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폐쇄병동에 있다거든요. 자, 보통 병원에 환자가 가면 그날 환자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다음 날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다음 날 결정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재민 같이 중요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을 그렇게 먼저 브리핑을 합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했겠죠, 보통. 의사들도 정치합니까? 아니요, 그건 정치랑 상관없는데 그 서울대 병원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서울대 병원의 인사권자가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랑 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될 거예요, 아마 서울대 병원도. 그래서 조금 일반 다른 병원이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들도 실제로는 공무원이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보람의 병원도 공무원이고 분당 서울대 병원도 공무원이고 준 공무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뒤로는 신재민의 상황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고 찾아간 사람 다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이렇게 이 병원에서 면회도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신재민이 폐쇄병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을 예. 일반 병동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래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일반 예. 그냥 그 오픈된 병동에 있었는지 예. 아닌지 그거는 실제 정직하게 밝혀줄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일반 병동 안에 보호병동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일반 병동에 입원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네. 자, 그렇지. 한국당이 신재민 청문회 하라고 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예민한 이런 정치적인 입지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병원이 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정치를 빼고 있는 그대로 의사가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설 직전에 보면 신재민이 그러니까요. 아직도 병원에 있다고 그렇게 서울대 병원의 특수성이 예. 그 어디에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났냐면 예.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예. 그 백남기 씨 그 사건 그 부검 예. 부검도 안 했죠. 예. 그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을 당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서까지 다시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사망 진단서를. 예. 그러니까 병원장 누가 바꿨던가 아무튼 그 정도로 정치의 입김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서울대병원이 있다라는 거를 그 백남기 씨 사건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사 개인적인 판단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마 예.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브리핑을 하더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지금 신재민 씨는 기재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네. 조사 대상인데 뭐 본인이 입원해 있다고 이제 조사도 안 하고 또 기재부 안에서는 뭐 이제 그냥 치하하자. 그런데 그러면 또 저런 사람이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고민 중에 치하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4일날 분당병원이 브리핑한 걸 보면 그때 현재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이러면서 또 일반 병실이라고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목 부위 찰가상 뭐 외에는 양호하고 뭐 안정을 취해야 된다. 네. 그때 이제 병원 관계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당장 퇴원은 어렵다. 네. 적어도 이번 주말 동안에는 입원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언제인 거예요? 1월 4일. 네. 다음 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단순 자살 시도한 사람을 보통 한 주말 정도까지 잡아놓고 네.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좀 편안해지면 이제 뭐 집에 보내는 네. 이런 건데 지금 50일째 이번 주말이라 해놓고 병원에서 지금 50일째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도저히 나는 밖에 나가서 못 지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과에서도 입원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여러 가지 병원 베드 턴오버 그러니까 베드가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병원 자체의 수익이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계산을 다 해보면. 그래서 자꾸 이제 퇴원을 푸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과는 이제 보통 난치성 조현병 이런 경우라든지 난치성 조울증 이런 것들은 2달 또 그 대학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약물의 반응이 없고 막 그런 경우 이렇게 이 약 썼다 저 약 썼다 하면서 경과를 바라봐야 되는 경우는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살 시도를 했고 본 상태가 호전됐다 싶으면 보통은 한 달 지나면 퇴원하도록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병원 입장에서도 대기하고 있는 항상 병실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또 1인실 같은 경우에는 더 절대적으로 모자랄 수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한정 없이 병원이 병실을 신재민을 위해서 오픈해놓고 있고 지금도 언제 나갈 줄 모른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좀 웃기는 이야기 그 아닙니까? 담당 주치의 결정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퇴원이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할까요? 정치적으로 근데 결정합니까? 그 신재민 씨 본인과 이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입원하에 있는 것도 실제로는 그 정신과적인 문제만으로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고려가 돼서 퇴원 날짜가 결정될 걸로 제 생각은 추정합니다. 자, 신재민이 사건, 자살 사건이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손혜원은 신재민 행동 책임질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 예. 또 문재인은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다, 정책에. 네. 신재민이 좁은 판단을 했다. 예. 대통령이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예, 저도 논란이 있는 문제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 기자회견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용기 낸 일이 커져 스트레스다. 국민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더 웃기는 사람들은 동문들이라는 사람이 이례적으로 보통 특정한 사람의 무슨 자살 소동이나 폭로 이런 부분에 동문들이 별로 관계 아닌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무슨 동문이라는 것도 웃겨요. 친구면 친구 일동이지. 예. 그 자기네 그룹이 있었겠죠. 입장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라는 게 이제 좀 웃기는 게 예. 그 장모라고 장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밤에 치킨 맥주 먹으면서 한 사람 1월 2일 새벽에 고대의 고패스에 내가 니 도와줄게 하니까 아, 인터넷으로-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인터넷으로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밤에 예. 둘이서 치킨 먹다가 찍자. 나이가 32살 먹은 사람이 밤에 치킨 먹다가 여기서 하나 찍자고. 예.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고는 또 그 뒤에 보면 50일 동안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접촉도 한 번 안 했고. 예. 뭐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냐고 하고. 마치.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냥 통화한 적도 없고. 예, 통화 안 되죠. 왜냐면 아니 어떻게 된 적도 아니 통화 시도도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하고 네. 통화한 적도 없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고 네. 또 처음 본 사람이 재민이라 이래 이야기합니까? 신재민 씨라고 하든지 이러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별일 없으니까 잘 있지 않겠냐. 네. 소식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걱정이 되어서 뭐 자기들이 신재민의 동문 친구 일동하면서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진실에 대해서 논정하거나 폭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의견에 귀를 좀 기울였고 공익을 위해서 이랬으니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선체해주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자, 이 사람들은 또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내 니 도와줄게 해서 밤에 예. 통닭하고 맥주 사들고 모텔 찾아간 사람이에요. 예.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 갑자기 그 도와준다고 처음 초면인 사람이 그 모텔까지 와서 그 사람이랑 같이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된 상황은 조금 너무 충동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게 그날 이제 새벽에 찍고 네. 또 그날 낮에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네. 근데 역삼동에서 또 기자회견장이 제공이 돼서요. 네. 보통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막 폭로를 하고 온 이슈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기자회견장 빌리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을 그 누가 일반 회사의 네. 사무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역삼동에 있는 네. 그걸 누가 내주겠습니까? 안 상식으로. 내주죠. 그 다음에 또 전화기를 줬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재민이한테. 네. 뭐, 그 전화기를 줬다는 거는 신재민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 차명 폰을 하나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일까지 기자회견 한 사람이 3일날 이제 아침에 네. 무슨 자살을 할 듯 문자를 친구한테 네. 하나 보내고 봉천동의 모텔에서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동문이나 친구라는 사람들이 저는 좀 많이 수상하다고 봐요. 일상적으로 친구나 동문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마치 중재하는 듯이 네. 정부가 선체라 네, 뭐 네, 신재민이가 네. 어려서 뭐 좀 뭐 정의감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공작조가 붙은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입장을 드러내고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 신재민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이게 50일이나 입원할 만한 건지 친구들 같으면 입장을 한번 밝혀보길 바래요. 그렇죠. 그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통닭 치킨 사가지고 온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동문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자, 보통 신재민처럼 저렇게 사고를 치면 이제 권력이 어떻게 합니까? 저걸 파악해서 옆에 하나 붙어서 네. 정리하는 수순을 생각하지 하지 네,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고 상당히 뭐 이 정보나 이런 판단에 빠르고 사회 물정에 원하니까 이제 김태우는 옆에 붙어서 작업이 안 된다 생각했었고 신재훈은 솔직히 신재민은 그 당시에 내가 욕을 좀 먹긴 했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 폭로하는 타이밍이나 폭로하는 방법이나 행태나 또 정리가 이상하게 될 거다 했는데 딱 그대로 이상하게 갑자기 싹 정리됐잖아요. 김태우 부분에 예? 끄는 역할을 하고 신재민이 이슈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한 3일. 그렇죠. 그 뒤로부터 김태우는 사라졌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해버리면서 이제 한 3일 만에 저 이제 5일 정도 떠들고 갑툭튀 했다가 폐쇄병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신재민이 폭로하고 이런 부분은 뭐 이 순수한 뜻에서 했겠지만은 정리되어 가는 수순이나 옆에서 사람들이 넣은 것도 매우 이상하고 만약에 우리 김 박사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했다면 부모님이 50일 동안 폐쇄병동 1인실에 넣어 놓겠어요? 아무튼 그 부모 이제 신재민 씨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뭐냐면 뭡니까? 신재민 씨가 이렇게 그런 그 일을 벌려놓고 그다음에 뒷수습을 전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큰 사건에 이렇게 아들이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신재민 자기 아들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최대한 그 협조적으로 정부에 협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발이 돼 있고 신재민이 그렇죠. 멀쩡하다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자, 정권은 사람 봐가면서 견적 내잖아요. 막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신재민 같은 경우에 뭐 구속시킨다. 네. 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네. 그러면 신재민은 그렇다가 또 간혹 보면 취하할 수도 있다고 설설 흘려요. 네. 또 기재부에 무슨 뭐 차관이 면회도 갔다가 면회 안 됐다고도 하고. 네. 그런데 봐줬다가는 또 다른 신재민이 생길까봐 안 봐준다고 또 취하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억에서 내리 속에 같이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신재민이를 다 잊을 때까지 개골이. 신재민은 저기 있다가 이제 구치소로 갈래. 거기 갇혀 있을래. 양자택일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병원이 좋죠. 병원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걸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재민 씨 목에 목줄이 달려 있는 거죠. 자, 부모님, 신재민 씨 부모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차피 신재민 씨가 이런 폭로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어떤 회사나 기업에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거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들이 할 말을 했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하면 세월이 좋아지면 또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혹시 잘못돼도 신재민 씨가 무슨 징역형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판하면. 대가부터 구속 안 돼요. 아무리 판사가 엉망이라 해도요. 이 공익적 제보라는 성격도 있고 좀 엉뚱하긴 했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가서 끝을 보는 게 낫지. 아들을 정신병원에 저렇게 한정없이 내놓으면 그 기록이 정신병원 이제 폐쇄병동에 아니 근데 그거는 몇 달 입원됐다. 이제 다 알잖아.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알잖아 이제. 근데 보호병동에 입원했다고
문제가 정신적으로 진짜 리커버리 불가능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본인을 위해서 실속이 어떤 게 있겠느냐고 했을 때 이게 아들을 위하는 길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재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기자회견장도 빌려주고 통닭도 사가가서 맥주 마시고 한 사람들 지금 남일처럼 아이고 뭐 잘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신재민이가 지금 이꼬라지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할 말 있으면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신재민 친구라는 사람들. 나는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의 이 뭐라 그럴까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런 뭐 순수함이나 무지나 이런 걸 악용을 하고 또 그 옆에 붙은 친구들도 이상하게 결론적으로는 브로커처럼 돼버렸어요. 권력 사이에. 이러면서 이 진재민이란 젊은 청년 한 명을 지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넣어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단서 끄는 의사도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정말로 떳떳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청문회 불려갈 수 있어요? 무사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진단서 끄는 사람 이름을 찾아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에. 네. 이게 많은 짓거리입니까? 견적 딱 내보고, 얘는 조금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지 세상 물정이 어둡고 이러니까 얘는 저기 병원에 보내버려. 좀 부모 급줘서. 지금 그런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병원이 있고, 병원에 의사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냥 시키면 해야 됩니까? 옛날에 박종철 사건 때도 의사 한 명이 그때 그렇죠. 이게 탁심을 억했다는 부분에 했던 시체 금시했던 의사가 이야기를 진실을 말을 하면서 세상이 다 정리됐잖아요. 근데 80년대인데 그때로부터 30몇 년이 지났는데 어째 나라 꼬라지가 그때보다 더 후퇴가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언론들이 이 진실에 대해서 왜 일제히 보도를 하지 않는가. 좀 또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일부러 그랬어요.